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하고 웃고 울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 삶이 제 일이 바빠서 이 채널에 무슨 사연이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지냈었는데 홀가분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나니 다른 분들의 사연이 전부 제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끝내주게 복수를 한 사연부터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사연까지 전부 각자의 삶이 잘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 싶은 궁금증이었달까요? 어디 가서는 자랑처럼 말도 못할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는 꼭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말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마음을 꼭 알아주실 것만 같아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응원도 질타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잘했다고 용기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일이 되바라진 일이 아닌 정당하고 적당했던 복수였다고 그렇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적당한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 대로 다 해보던 시기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몸이 갑자기 편찮게 되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병세가 생기는 바람에 저는 친정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인해서 하던 일을 전부 그만두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였는데 야간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하며 친정어머니를 보살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만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병세가 짙어진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지만 오빠보다는 제가 어머니를 보살피는 게 훨씬 수월했기에 자격증을 땄어요. 확실히 간호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니 어머니를 돌보다 생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하기가 훨씬 낫더라고요. 전 그때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저희 남편은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항상 필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곤 했었지요. 제가 몇 번이나 다른 쪽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었지만 남자가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법이라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갔어요. 백수로 지내면서 하루 종일 책만 들여다보던 사람이었기에 제가 뒷바라지를 참으로 열심히 했죠.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남편의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저는 20대의 대부분을 뒤치다꺼리를 하며 지내기 바빴어요. 하지만 그 삶이 힘들다거나 초라하다거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뿌듯하고 행복했었거든요. 결국 몇 년 만에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고 남편은 당당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었어. 그동안 나에게 들어간 책값부터 시작해서 도시락 싸들고 나를 응원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당신에게는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지 정말 너무 고맙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결과인데 아니, 나는 옆에서 묵묵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준 것밖에 없어. 자기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건 다 자기 힘으로 이뤄낸 거야. 그렇게 내 자존감을 올려준 덕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 나에게 준 응원을 나도 돌려주고 싶어. 우리 평생 함께하자.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하자마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사례를 하도 많이 봐서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민해진 성격을 다 받아주며 도시락을 싸서 학원을 보내고 밥을 사 먹고 책을 사라며 푼돈도 쥐어주고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남편이 만약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면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남편을 응원하고 지지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뭔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자마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본인의 뒷바라지 해준 게 자기 인생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었고 행복이었다면서 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데 프로포즈 받다가 왜 우는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제가 남편을 뒷바라지한 걸 잘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기분 좋게 허락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뜨뜨미지근해 하시더라고요.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 물론 너네가 만난 시간이 있으니 결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혼 준비를 하는 건 어떨까? 어머님, 제가 혹시 마음에 안 드시거나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저 정말 잘할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뒷바라지도 잘하고요. 아니 뭐 딱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너네가 나이도 젊고 결혼이 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천천히 두고 봐도 되지 않나.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제가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게 얼마나 큰 배려를 해주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제 예민함 다 받아주고 오로지 저만 생각해줘서였어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제가 다른 일 하길 바라셨잖아요. 아유, 그러긴 했지만 결국에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두자니. 아무튼 뭐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벌이가 시원치 않을까 그런 거지. 공무원이라고 월급 많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벌어서 비슷하게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두 사람 앞으로 평생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은 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니? 괜히 공무원 하겠어? 직장도 평생 직장인데 한 사람이라도 많이 벌어야 생활이 필 텐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 직업이 공무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라 더 좋은 혼처 자리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게 못내 아쉬워서 민기적거리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살짝 언성을 높이면서 저 아니었으면 절대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거라고 대신 항변을 해주었고요. 결국에는 심통이 난 시어머니가 입을 닫자 시아버지는 담배만 뻑뻑 피우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럼 뭐 결혼한다고 치고 당장 너네 집은 어떻게 구할 생각이냐? 대출은 좀 나오냐? 우리 집안 형편 보면 알겠지만 뭐 도와줄 수가 없어. 집은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오빠 장가 갈 때도 해주셨었는데 저한테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눈에 갑자기 불을 켜더니만 저랑은 말도 안 섞을 것처럼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치우고 달려드시더라고요. 아, 집을 사돈댁이 해주신다고 했다고? 아이 그럼 뭐 아무 걱정 없네. 너네 버는 돈에서 대출금 갚으려면 등골이 휠 것 같으니까 내가 걱정했던 거지. 아이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쯤 올릴 생각인데? 아이 그것보다 집 명의는 혹시 어떻게 해주신다냐? 공무원 사위 보는데 공동 명의는 해주시겠지? 집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해주시죠. 저희 친정집에서 100% 비용 지불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는 집인데요. 이 부분은 친정 어머니께서도 정확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랑은 이미 상의도 다 끝난 문제고 제 명의로 신혼집 구할 겁니다. 뭐라고? 아니 부부가 되는 건데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평생 직장을 가진 공무원 사이를 맞이하는 건데 집을 우리 아들 명의로 사달라는 건 바라지도 않았다. 공동 명의도 못 해준다 이거야?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건데 누구 명의면 어떻고요. 친정에서는 제 명의로 해주시겠다고 딱 잘라서 말하셔서 그건 못 바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돈 한 푼 보태는 거 없으면서 명의 이야기에 입을 삐죽이셨는데 남편이 괜히 눈치가 보였는지 시어머니를 살살 달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 낳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땐 공동명의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고요. 저희 집에서 해주는 신혼집인데 남편이 뭘 했다고 명의에 슬쩍 이름을 올린다는 건지
반대로 생각해서 본인들이 아들 집 사주는데 제가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암튼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간호조무사로 꽤 큰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친정엄마의 진료가 있을 때마다 반차를 내거나 월차를 내며 병원을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평소에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을 때라든지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반차, 월차가 없어서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에게는 당연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친정엄마가 제일 1순위였기 때문에 엄마의 병원을 제가 쫓아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꾸만 시댁 행사에 빠지게 되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나 보더라고요. 장모님이 위독하신 것도 아니고 못 움직이시는 것도 아닌데 꼭 보호자가 따라가야 돼? 그냥 진료받고 약 받고 오는 게 전부라며. 나는 당신이 모든 휴일을 장모님께만 쓰니까 솔직히 좀 불편한 것도 있어. 결혼도 했는데 내가 호래비처럼 혼자 우리 집안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나도 시댁 행사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건 아니잖아.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신 건 아니지만 병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장모님 혼자 집에 계실 때에도 불안해서 어떡해?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장모님만 신경 쓸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난 모르겠다. 물론 장모님이 없는 살림에 우리 집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간병인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잘 알고 있어. 당신도 그래서 더 열심히 병간하는 거? 그거 알고 있고. 그치만 당신은 나와 결혼했고 이제 내 가족도 당신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미안해. 신경 쓰도록 할게. 하지만 또 엄마가 아프시니까 나도 어떻게 뭘 더 잘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점 병세는 나빠지고 있고 나는 우리 엄마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 내가 왜 간호조무사가 되었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조금만 내가 노력할 수 있게 이해해줘. 형님은 왜 그렇게 바쁘신 건데? 당신만 자식이야? 형님도 있는데. 그리고 장모님 병이 그렇게 위중한 병도 아니잖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오빠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느라 매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지내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지금도 경남 어디에 있다고 하던데. 오빠 일이 워낙 장기간 지방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엄마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아. 장남이 떡하니 있는데 당신이 모든 일을 떠맡아서 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지. 장모님 병이 오늘 내일 하는 병이라면 내가 말을 안 해. 답답하다. 오늘 내일 하는 병이 아니면 간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 엄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시댁 행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오빠가 일 바빠서 내가 대신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누가 잘못됐대? 한두 번쯤은 우리 집안 위해서 시간을 쓸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우리 엄마도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몰라. 맨날 며느리만 없다고 그동안 며느리 들어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막상 며느리 얼굴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남편은 결국 시댁 행사 때 일을 할 며느리가 없으니 저에게 시간을 써서 시댁 행사에 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저도 친오빠가 지방을 돌아다니며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일만 아니었어도 시간을 내서 시댁 행사에 참여를 했겠죠. 친정엄마가 아픈 와중에 휴일까지 반납해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고작 일할 며느리가 필요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시댁에 오라고 하는 게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그 이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잔소리를 했을 때였어요. 지금 사돈댁에서 집안채 해줬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야 뭐야? 우리 아들이 장남이고 네가 맏며느리인데 시댁 행사 있을 때마다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게 이게 맞는 거니? 공동명의로 해준 집도 아니고 너 좋으라고 주신 거면서 말이야? 그리고 노후자금 탈탈 털어서 집만 덜컥 해주시면 어떡해? 앞으로 노후는 뭐 우리 아들 보고 책임지라는 거니? 집안채 해주고 평생 부려먹을 사위라도 생긴 줄 아는 건지 뭔지. 너도 작작하고 우리 집 좀 챙기고 그래라. 나도 몸이 쑤셔 죽겠다. 집 해주셨다고 엄마가 유세 떤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집 해주신 것도 오빠한테 해주셨으니까 공평하게 저에게도 해주신 거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도대체 장남이 있는데 굳은 일은 왜 네가 다 떠맡아서 하는 거야? 며느리가 되었으면 며느리 일에 집중을 할 줄도 알아야지. 딸은 최가 외인이다. 그 말 몰라? 나도 시집 오고 나서 친정에 가본 게 손에 꼽혀. 당연히 남편 가족이 나에게 제일 우선이어야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댔는데 사람이 못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건지 뭔지 시어머니에게도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요즘 이상하게 눈이 뻐근하다 이 말이야.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도 무거운 것 같고 눈꺼풀이 처지는 바람에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내가 시력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눈이 침침한 것 같고 동네 안과에 다녀왔는데 무슨 안약만 주고 낫지도 않고. 엄마, 눈은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엄마 이러다가 갑자기 실명이라도 하면 어떡해. 안과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큰 병이래? 약이 소용 없으면 다른 병원에 가보자. 눈이 뻐근하고 무거운 거면 대부분 안압이 올라서 그런 걸 텐데요. 요즘 뭐 피곤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다른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안압이 오르는 증상이랑 비슷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남편이 옆에서 호들갑을 엄청나게 떨어댔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의 병세는 위중한 거 아니지 않냐 해놓고 고작 안압이 오른 걸로 저렇게 호들갑을 떠니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남편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영양제를 잔뜩 사거나 병원 검사비 쓰시라고 돈을 막 퍼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의 병원비는 한 푼도 보태준 적이 없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나 보양식 한 번을 사준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전부 다 사다 바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아들이니까 병원비 내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 병원비를 열심히 보태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이랑은 상관없는 비용까지도 전부 다 퍼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눈이 아픈데 피부 관리샵을 왜 다녀야 하는 건지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피부 관리샵을 끊어달라고 해서 100만 원이 넘는 관리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네일아트 샵에 회원권 30만 원어치도 긁었더라고요. 공무원 월급이 무슨 국회의원 월급 수준이나 되면 말을 안 하겠는데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많아잖아요. 도대체 어머님 눈이 아픈데 왜 피부관리샵을 다니셔야 한다는 거야? 거기다가 손톱 화려한 건 뭐고. 당신 그렇게 시댁에 퍼주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 생활비도 지금 빠듯하게 쓰고 있는데 자꾸 엄한 데다가 돈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하고 싶다고 해서 끊어준 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생활비를 줄인 것도 아니고 줄 만큼 주잖아. 정말 당신은 정도 없다. 우리 집안 행사에 오지 않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앞으로 각자 효도는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서로 신경 쓰지 말자고. 남편은 저에게 각자 집안의 효도 알아서 하고 들어가는 비용도 알아서 처리하자는 식으로 배째라고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긴 했지만 저도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각자 효도라는 말을 꺼냈으니까 저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친정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친정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의 기능까지 악화가 되는 바람에 투석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투석을 할 땐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검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매일같이 쫓아다니기 시작해야 했죠. 제가 대형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신장 투석이 시작된 이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투석실을 따라다녀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서 멀지 않은 작은 개인 병원에서 오전 근무만 하게 되었어요. 월급이 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지만 친정어머니께서 언제까지 투병을 하실지 몰랐기에 어쩔 수 없이 제 일상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죠. 제가 월급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남편은 엄청나게 궁시렁궁시렁거렸지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진 않았기에 그것들이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한 귀로 듣고 무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핀잔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제 월급은 줄어들었고 친정엄마의 병원비는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신장투석이라는 게 천차만별의 가격이 들어가더라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치료비까지 붙게 될 경우에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죠. 지방을 돌아다니며 힘들게 살고 있는 오빠도 저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미안했는지 매달 10만 원, 20만 원 비용을 보태주곤 했어요. 에이, 내가 옆에서 돌봐드리지도 못하는데 병원비도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동생한테 모든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만 드네. 아유, 오빠가 힘들게 벌어서 자식들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어쩌겠어. 새언니도 혼자 애들 보랴 집안일 하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 오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충분히 보탬이 되고 있으니까 오빠는 다치지 말고 일할 생각이나 해. 오빠가 다치면 정말 큰일인 거 알지? 현장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일이라 그렇게 힘든 일은 없어. 그냥 가족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혼자 몇 개월씩 지방에서 지내야 하는 게 외로워서 그렇지. 엄마 차도는 조금 있으시고 다음 주 중에는 내가 와이프한테 부탁할 테니까 좀 쉬고 그래라. 나 병원 옮겨서 오후 시간에는 널널해. 언니야말로 애들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보내고 간식 챙기고 밥 주고 씻기고 얼마나 바쁘겠어. 걱정하지 마. 오빠는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당연히 각자 가정의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매일같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정엄마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투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응급실이라는 특성상 다니던 병원보다 비싸게 나올 거란 생각은 했는데 처치 비용까지 붙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제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가느라 지갑을 챙길 정신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에 항상 생활비 카드로 쓰느라 남편의 카드를 하나 끼워놓고 다녔었어요.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그 카드 하나뿐이라 일단은 응급실 비용을 남편의 카드로 처리하게 되었죠. 지금 환자분 신장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많이 망가진 상태라 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려면 대기가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망가진 신장은 자리 비면 바로 수술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요. 가족분들 먼저 적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 전부 이식 적합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오빠에게 알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휴대폰을 열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남편에게서 언제 연락이 온 건지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쌓여 있더라고요. 순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불안한 마음에 얼른 전화를 걸었어요. 수신호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만 저에게 버럭버럭 화부터 내더라고요. 아니, 응급실에는 갑자기 왜 간 건데? 장모님 때문이야? 무슨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그걸 왜 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어?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이송이 되었다는 연락받고 급하게 오느라고 내가 지갑을 따로 챙기지 못했어. 다행히 당신이 준 생활비 카드가 있어서 그것 좀 썼어. 병원에 갔는데 지갑을 왜 안 챙겨? 일부러 안 챙긴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거저거 해줄 때 불만 가지더니만 일부러 내 카드 쓴 거지?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당신 지갑 들고 와. 내 카드 결제한 거 취소하고 당신 카드로 다시 결제하란 말이야. 우리 집에서 왕복 1시간 반 걸리는 위치에 있어. 지금 고작 결제 취소하는 것 때문에 집에 갔다 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동안 투석받는 엄마는 누가 보고 있고. 당신 억지를 부려도 작작 부려야지.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잖아. 내 돈 쓰지 말라고 생활비도 빠듯하네 어쩌네 하더니만 누가 병원 옮기래? 장모님 병원비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이 알아서 하고 당장 결제 취소해. 저는 남편에게 카드값이 나올 때 병원비를 입금하겠다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위 말하는 현타라는 게 딱 오더라고요. 너무나도 남편에게 실망했고 정이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병원비 좀 썼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억지를 부릴 일인가 싶어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장모님인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우리 친정엄마 사치하는데 비용을 썼으면 말도 안 해요. 병원비였잖아요. 그렇게 남편에게 큰 실망을 안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계속 눈이 뻐근하다 하시더니만 종합검진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시더니만 시어머니 뇌에 주먹만한 혹이 있어서 안압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 전부 겁을 먹게 되었어요. 혹 사이즈가 주먹만하게 크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만약 악성 종양이라면 뇌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코를 통해서 내시경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뇌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혹덩어리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혹의 위치가 좋지 않고 모양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긴가민가하다며 악성인지 아닌지 검사도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죠. 뇌암이면 어떡하냐면서 벌써부터 곡소리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사진상으로 긴가민가하다고 했으니까 암은 아닐 거예요. 보통 암덩어리들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서 티가 바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시경을 통한 수술이 깊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만을 생각해요. 간호조무사 주제에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의사야?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말이야. 꼭 뭐라도 된 것처럼 구는데 너는 그냥 조무사잖아, 조무사. 의사가 겁을 주는데 어떻게 겁을 안 먹어? 조무사 주제에 말 얹지 말고 나가.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친정엄마의 이식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합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다행히 제 신장이 엄마에게 기증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몸을 만들어서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정말 진정한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장 검사를 받았을 때만 해도 설마 이식이 가능하겠냐고 생각했던 시댁은 제가 정말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식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 사람 신장이 왜 2개겠어? 그 중에 하나를 이식해드렸다고 치자. 만약 당신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야말로 생각이 없어? 이식 수술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약 먹고 관리를 하면 돼. 우리 엄마처럼 2개의 신장 모두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은 거라 했어. 그리고 내 신장이 딱 들어맞는다는데 그럼 내가 우리 엄마를 포기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장모님은 살 만큼 사신 거지.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겠어? 신장 이식을 덜컥 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식을 하고 나면 아이를 몇 년이나 못 가지는 거 아니냐고. 물론 내가 우리 엄마 일이라서 욕심내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이식을 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엄마 더는 못 살아. 그 말 듣고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내가 이식 적합 검사를 받지도 않았을 거야. 그걸 왜 몰라? 나랑 상의도 없이 혼자 저지른 일이었잖아. 내가 그때 반대를 했어도 당신은 검사를 받았을 거야. 내가 말리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알아, 안다고. 알지만 나는 이렇게 우리 엄마 허망하게 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받은 거고 내가 드리겠다고 나서는 거야. 아, 재수없게 형님은 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야? 맨날 술 드시고 담배 피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난 죽어도 반대야. 어떻게 찬성을 해? 나는 무조건 드릴 거야. 그리고 재수가 없다니. 우리 오빠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적으로 이식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아, 그래. 이식했다고 쳐.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그리고 장기 기증을 꼭 가족끼리만 해야 돼? 대기 걸어놓으면 되잖아, 대기.
대기 걸었다가 우리 엄마가 그 시간까지 못 버틸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도 가족들에게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한 거 아니겠어? 될 것 같았으면 기다리자고 했겠지. 그리고 갑자기 시어머니 이야기가 왜 나와? 아, 우리 엄마도 아프잖아. 당연히 간호조무사인 당신이 우리 엄마를 간호해야지. 설마 친정집에만 그 난리를 치고 우리 엄마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효도는 각자 하자며 그렇게 말하면서 나한테 병원비를 가지고 난리를 쳤던 건 당신이야. 우리 친정엄마가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시어머니 간호를 내가 왜 해? 신장이 아픈 거랑 뇌가 아픈 거랑 같냐? 어? 뇌 아픈 게 훨씬 위중한 거지. 우리 엄마도 이제 수술해야 하는데 당연히 전문적으로 간병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당신이고 여태까지 친정 챙기느라 나 몰라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집을 먼저 챙겨.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장기를 줘야 하는 마당에 지금 시어머니 간병을 내가 어떻게 해? 지금 시어머니 간병해야 해서 나한테 이식수술 하지 말라는 거지? 애 핑계부터 시작해서 나 걱정하는 척 해놓고 결론은 시어머니 간병하라고?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당연히 시집 왔으면 시댁이 먼저지. 아, 우리 엄마가 수술 후에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간병을 하겠어? 같은 여자인 당신이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우리 엄마도 그게 더 낫겠지. 나한테 못 시키는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야? 왜? 며느리는 종이라서? 효도를 각자 하자고 말을 하고 선을 그었던 건 당신인데 이제 와서 병수발을 나한테 들라고? 당신 정말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당신 자꾸만 내가 시댁에다 한 거 없다고 하는데 나 시댁에 일조한 거 누구보다 많아. 당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뒷바라지 다 했지? 우리 집 살 때도 엄마가 다 보태줬지. 시어머니가 우리 집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마다 나 군말 안 하고 다 했어.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근데 돌아오는 게 뭐야? 각자 효도하고 살자며. 아, 진짜 더럽게 생색내네. 됐고 일단은 아픈 걸로만 따져보자고. 우리 엄마는 후유증이 남는다는데 우리 엄마가 훨씬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디 문제라도 생기면 당연히 학가에서 같이 살아라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우리 엄마 혼자 두고 생활하라는 말을 해. 학가에서 같이 살면서 당신이 병간호를 해야지. 시아버지도 멀쩡히 살아계신데 왜 학가를 해서 왜 내가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데? 죽어도 싫어. 절대 못하고 각자 효도하자고. 와, 당신은 끝까지 당신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신장이식 절대 반대라고 했어 나는. 장모님은 그냥 투석 받으면서 버티면 되는 거잖아. 신장 기능을 대체할 게 있잖아. 우리 엄마는 무조건 수술로 혹을 떼야 하고 후유증이 남는다고. 투석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신장 기능이 다 망가져서 투석으로 대체가 안 되니까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라고. 목숨이 위험할 정도인데 그 신장 이식 받는다고 뭐 답이나 있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해. 알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완벽하게 정이 털렸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 가족만 챙기는 남편과는 더 이상 한 이불을 덮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가족만 중요하고 제 가족은 무시를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본인을 간호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저희 집에 짐을 싸들고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황당해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남는 방에다가 짐을 풀더니 그러더군요. 내 수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보살펴 주길 바란다. 물론 수술 후에도 내가 어떤 후유증을 달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해.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하나하나 다 돌봐줬으면 좋겠구나. 처음에는 간호조무사 며느리라 해서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얼마나 다행이니. 우리 아들 짝으로는 아주 모자란 너를 받아들인 것에는 다 이런 깊은 뜻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기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떠들든 말든 나 홀로 신장이식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들어왔음에도 신장 이식 수술을 준비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화를 냈고
저 또한 쉬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겠다는 거야? 어? 내가 반대를 한다는데 아주 남편 말이 말같이 안 들리지? 남편은 얼어 죽을. 이럴 때만 남편 타령하지. 그렇게 우리 엄마 할 거면 당신이 알아서 해. 너만 엄마 있니? 나도 엄마 있어. 당연히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해. 그렇게 신장 이식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의 뇌혹 제거 수술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미리 의사가 여러 번 경고를 했던 것처럼 뇌신경을 꽉 누르고 있던 혹을 제거하면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어 후유증이 남게 되었지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혹덩어리가 악성이 아니라 뇌암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후유증으로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되면서 혼자 화장실을 가기 벅찬 몸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저에게 모든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무시하려고 해도 전부 다 무시를 할 순 없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고 간호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건지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고마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도 노력이라는 걸 틈틈이 했을 텐데 전혀 고맙다는 생각이 없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 수발을 들어야지. 내가 우리 아들 힘들게 의지를 해야겠니? 우리 아들은 남자라서 뭐 하나 꼼꼼하게 할 줄도 몰라. 너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애랑은 다르지. 아무튼 나 배고프니까 얼른 가서 죽이라도 한 사발 끓여와라. 저는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었죠. 도대체 효도를 각자하자고 생색내던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모든 걸 저에게 떠맡기냐고요. 남편은 시큰둥하게 너는 며느리잖아. 나는 바쁘게 일하잖아 하면서 회피하기 바빴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를 갈고 또 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 큰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지금 시어머니가 눌러붙은 우리 집, 우리 친정에서 저에게 사주신 제 명의로 된 집 아니겠어요? 바로 부동산에 집부터 내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사실은 연식이 꽤 된 아파트인데 그 동네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거기다가 사겠다고 줄을 선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타이밍도 정말 좋았던 게 남편이 직장에 출근해서 없고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위해 며칠 입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집을 보여주고 제일 빠르게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바로 냅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홀로 이사 준비를 했고요. 집이 빨리 팔리면서 살림살이들을 후다닥 처리를 해야 했는데 몰래 친정집으로 옮겨두곤 했어요. 중요한 것들부터 차곡차곡 친정집에 쌓아두고 부피가 큰 것들은 일부러 중고 거래를 하면서 쌈짓돈을 챙겼죠. 남편은 집이 점점 횡댕구리해지는 것을 느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집에 있던 가구들이랑 전자제품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다며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시치미를 떼면서 말을 했죠. 어머님, 거동도 불편하신데 집에 이것저것 있어봐야 다치기밖에 더 하겠어? 주방 가전들도 안 쓰는 거 전부 팔아버렸어. 지금 우리가 쌓아두고 살 시점은 아니잖아? 그 말에 남편도 일리가 있다고 느낀 건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속아 넘어가는 꼴이라니. 저는 남편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하는 날을 말해주지 않았고 늘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가 말도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병원까지 찾아와서 깽판을 부릴 것 같았기에 엄마 앞에서 며칠 간호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식 수술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요. 이식 수술을 하고 이틀 뒤에 남편이 아주 씩씩거리면서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이식 수술 못하게 할까봐 거짓말까지 치고 이식 수술을 해? 그렇게 말렸는데 장모님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장모님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안 그래요?
이미 많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당신 회복하는 동안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 지금 화장실도 못 가서 기저귀 차고 계신다고. 아, 그건 누가 치우냐고? 남편이 아주 눈을 까디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던 오빠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손을 들었고 정말 공사 현장에서 구르는 사람답게 억센 힘으로 남편을 눌렀어요. 남편은 비리비리해서 반격 한 번 못한 채로 오빠에게 아주 곤죽이 되도록 맞아야만 했어요. 네가 사람 새끼야? 어? 감히 우리 가족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수술도 잘 됐고 회복만 하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너 아주 없애버리고 싶은 거 애써 참고 있으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가라. 남편은 화를 내는 친정오빠에게 쫄아붙어서 주랭랑을 쳤어요. 오빠의 말대로 이식 수술은 정말 성공적이었고 약을 먹고 회복을 하기 위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어요. 수술 부위가 많이 아프고 열이 올라 힘들었지만 엄마가 더 이상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에게 입원을 해 있는 동안 이사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제가 집에 없으니 시어머니가 본가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출근을 한 사이에 시어머니가 혼자 있어야 하니까 그나마 망나니 같은 시아버지가 있는 시댁에 있는 게 낫겠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오빠는 저의 결단력에 박수를 날리면서 이사 준비를 해주겠다고 했고 남편이 출근을 한 오전 사이에 몇 가지 없는 제 짐을 전부 용달차에 싣고는 친정으로 옮겨버렸어요. 세입자가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짐, 시어머니의 짐은 이삿짐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요청했고요. 창고에 몰아넣은 다음에 오빠는 남편에게 컨테이너 주소만 문자로 덜렁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주소를 받고 영문을 몰라서 저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저는 무음으로 휴대폰을 돌려놓고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문자가 폭탄처럼 수십 개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 주소는 뭐냐? 형님이 보냈는데 무슨 꿍꿍이냐? 이 주소를 검색해도 뭐가 안 나온다 하면서요. 당연히 뭐가 나올 리가 없죠. 이삿짐 컨테이너들만 쌓여있는 창고들이었으니까요. 전 당연히 그 문자들에도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타이밍 좋게도 그날은 제가 퇴원 수속을 밟는 날이었고요. 친정엄마는 며칠간의 입원이 더 필요하다 했지만 저와 오빠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혹여라도 엄마의 병실을 찾아와서 깽판을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계가 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저는 퇴원을 했기에 친정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했고 친정엄마는 간병인도 두고 오빠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신혼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돈이 생겨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제가 친정으로 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한 남편은 저에게 며칠이나 연락을 시도했고 저는 보란듯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또 문자가 폭탄으로 오더라고요. 이야기 좀 하자. 집이 없어졌다.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요. 제가 없는 동안 남편도 시댁에서 지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으면 청소, 빨래, 밥 같은 부분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복수를 끝내면 제가 너무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었어요. 시댁이 살고 있는 집이 빌라 전셋집인데 그 집 주인이 빌라 건물주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한 채를 만들어두고 전세 월세를 두며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빌라 공사를 저희 오빠가 했었어요. 한마디로 건물주이신 분이랑 저희 오빠랑 아주 단단한 인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댁 전세도 저희 오빠의 얼굴을 봐서 금액을 올리지 않은 채로 연장을 해주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의 이혼 소식을 슬쩍 오빠가 흘린 거죠. 이제 뭐 그쪽 집안이랑 이혼도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 집 사정을 더 봐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동안 몇 년을 전세 동결해주고 연장해줬는데 다른 집들은 지금 이 집이랑 전세금이 1억이나 차이가 나. 당장 돈 올려줄 거 아니면 계약 기간 끝나고 이사합시다. 알겠소? 전세 계약 끝나기 3개월 전에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시댁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좋은 집을 구하겠어요? 공무원 월급도 뻔하고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전세금 한 번을 안 올렸으니 급박하게 오른 부동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텐데 가진 돈으로는 어디 변두리 빌라를 구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갑작스럽게 집 알아보러 다녀야지. 짐은 컨테이너 창고에서 썩어가면서 매일같이 비용이 누적되면서 쌓이고 있지.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하니 퇴근을 하고 나면 시어머니를 챙겨야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시아버지의 개떡 같은 잔소리도 받아줘야지. 남편이 머리털이 우수수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저에게 넋두리 섞인 문자를 보내는데 저는 다 무시했죠. 제가 뭐 알아줘야 하나요? 결국에는 전세금 가진 것에 맞춰서 집을 구했다는데 곰팡이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사이다가 하나 남아 있었죠. 그동안 이전에 살던 그 빌라에서 전세로 몇 년이나 눌러붙으면서 시아버지가 집에서 담배 피우고 내 집처럼 막 살았을 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집 비우고 쓱 살펴보다가 하자보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집 수리비 내놔라, 도배비 내놔라 한 거죠. 너무나도 시댁에서 더럽게 써서 고칠 게 많다고요. 남편이 못 주겠다, 배째라 하니까 소송부터 걸어버리는 클라스.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후유증은 평생 가는 건지 뭔지 호전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당하고 시댁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어야 했죠. 시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요. 남편은 남의 휴대폰을 빌린 건지 제가 남편 전화를 받지 않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꼼짝없이 들어야 했죠.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 출근을 해도 너무너무 무서워. 간병비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부리는 히스테리도 못 견디겠어. 아니, 몸 반쪽 마비가 된 게 내 탓이야? 왜 자꾸 나한테 화를 내는지 집에 들어간 게 너무 싫어. 남편이 출근을 해 있는 시간 동안에는 간병인이 시어머니를 보살피는데 시어머니가 그 간병인에게 불만을 가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몸의 반쪽을 못 쓰니까 간병인도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필요한 것만 해주고 다른 일은 전혀 손도 안 댔나 봐요. 시어머니는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믿을 사람은 며느리뿐이라고 했다며 저를 데리고 오라고 난리를 친대요. 당신 아니면 싫대. 당신만큼 우리 엄마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대. 제발 나 한 번만 살리는 셈 치고 다시 돌아와 주라. 내가 이제는 정말 잘할게. 장모님 일로 당신에게 화내는 일도 없을 거고 나도 사위로서 최선을 다할게. 제발 나의 바보 같았던 지난 과거를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이었는지 잘 알겠어. 나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준 것도 당신이었는데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왜?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장을 보낸 그날부터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남 눈치 안 보고 우리 엄마 옆을 지키면서 말이야. 덕분에 수술도 잘 됐고 너무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네 인생 알아서 말아먹으면서 살아. 퇴원을 하고 친정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남편은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친정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눈물로 읍소를 하며 찌질하게 매달리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굵은 소금을 남편 얼굴에 냅다 던지시더라고요. 어디 감히 우리 가족 앞에 얼굴을 들이밀어? 효도는 각자 하자며. 너는 니네 엄마 보살펴. 나는 우리 가족 내가 보살필게. 감히 우리 딸을 귀하게 대접해줘도 모자랄 판에 종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해? 은혜를 원수로 갚어 이 자식아. 잘못했어요 장모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장모님. 여보 제발 이렇게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남편이 애원을 했지만 친정엄마는 문을 닫아버리셨고 경찰까지 부르겠다 으르렁 하셨지요.
물론 그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울고 문을 발로 찼다가 빌었다가 술을 먹고 찾아와서 화를 냈다가 아주 그냥 난리를 쳤어요. 누가 보면요,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죄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우리 집 앞에 술이 만땅 취해 찾아와서는 토를 한 것까지 전부 찍어두었고, 경찰에 스토커 신고까지 넣었죠. 남편 이놈이 글쎄 공무원 아니겠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이 쫙 소문으로 퍼지게 된 거죠. 이전 부인 스토킹해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결국 저에게 이혼 소송 당한 것을 뒤집지 못했고 그대로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위자료까지 저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저는 재산 분할 신청을 딱히 하지 않았어요. 분할할 재산이 있어야 뭘 하지 않겠어요. 이래저래 돈 펑펑 낭비하더니만 빈털터리가 된 전 남편에게 뭘 더 뜯어내겠어요. 소송비만 아깝죠. 이전 시모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저랑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불러오라고 전 남편에게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스트레스를 더 이상 이겨내지 못했는지 그런 자기 엄마랑 정말 치고박을 기세로 싸웠다고 했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전 남편이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소문이 다 났잖아요. 이전 부인 스토킹했다는 걸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견디지 못한 전 남편은 결국 그 좋아하던 공무원도 때려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이전 시댁의 몰락에 웃음이 나면서도 그딴 놈이랑 몇 년을 연애하고 몇 년을 살았다는 게 쪽팔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쯤에서 이렇게 끝낸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했네요. 지금은 뭐 아예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사는지 소식을 하나도 모르지만 각자 효도를 그렇게 외치던 전 남편이 열심히 효도나 하면서 자기 신수 자기가 망친 걸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이 이걸 보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보고 있다면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진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 생각해 주시며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